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드디어 LG 홍보팀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LG는 CES 2021 행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자는 LG전자 소속의 김래아 씨가 할 예정입니다. 기사에 나온 발표자의 사진을 보면 발표자인 김래아 씨는 20대 여성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CES 2021에서 젊은 직원에게 발표를 맡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한국의 경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발표자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어떤 분인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프로필에는 뮤지션이라고 적혀있고 목소리를 찾고 있다는 4차원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의 피드를 쭉 보면 평범한 20대 한국 여자의 인스타 계정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감성 사진도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김래아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LG전자가 가상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김래아를 만들어내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가상 인물인 김래아는 뮤지션인데 안타깝게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CES 2021에서 3분 동안 발표를 한다는 걸 보면 그날 목소리를 되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김래아라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키우기 위해 빌드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죠. CES 2021 행사에서 LG는 김래아의 발표 외에도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투명 올레드입니다. 투명 올레드는 올레드 소재의 특징을 이용해 투명해 보이는 유리에 선명한 화면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전시회, 외부 광고물, 자동차, 홈기기 등에 활용 가능한 게임 체인저 제품입니다. 기존 LCD를 활용한 광고물의 경우 부피가 크고 곡선 구현이 어렵고 불투명하다는 조건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을 보면 그냥 TV를 크게 제작한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들이 많이 달고 나오는 HUD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전면 유리에 화면을 쏴서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LG 투명 올레드를 활용한다면 유리 자체에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죠. 더 넓은 면적에 많은 정보를 더욱 선명하게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LG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점 자체만으로 LG 홍보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동안 네티즌들은 LG 홍보팀이 일 안 한다며 직접 마케팅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LG전자의 가상 인물을 보니 이 남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이 데뷔를 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이버 가수로 인기를 끌었고 2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 당시 기술적인 한계로 아담은 강제 은퇴하게 됐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화면에 출력되는 아담의 입모양과 목소리를 싱크를 맞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맞춰줘야 했기 때문에 30초 인터뷰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 이런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가상 셀럽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CES에서 AI 플랫폼 네온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온은 개체별로 피부색, 직종, 성별이 모두 달랐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에 전 세계가 경악했죠. 삼성전자가 이번 CES에서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네온을 발표할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에스파라는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에스파는 총 8명으로 이루어진 걸그룹입니다. 실제 사람은 4명, 그리고 가상 아바타 4명으로 이루어진 8인조 걸그룹이죠. 실물 멤버 4명에게는 각각 I라는 이름의 아바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휘발유차도 아닌 전기차도 아닌 하이브리드 차라고 볼 수 있죠. SM 엔터는 가상 인물 시장이 개화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이런 컨셉의 그룹을 제작해냈습니다. 에스파는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00위권대에 이름을 올리며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에스파를 보면 당연히 가상 아바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물 4명만 나와서 멋진 공연을 펼치죠. 그럼 대체 아바타들은 뭘 하고 있는 거? 뮤직비디오랑 화보 사진에 나오는 게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바타들의 활동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에스파의 실제 멤버들이 뮤직뱅크에서 공연하는 동안 아바타들은 가상 세계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상 세계
세계인 만큼 한 군데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공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아바타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상 게임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고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죠. 실제 멤버들이 물리적인 한계로 한 번에 한 가지 활동만 가능한 것에 비해 아바타들은 그런 제약들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가장 큰 화제가 된 가상인물이 있죠. 바로 AI 챗봇인 이루다입니다. 이루다는 별도의 어플 없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과 가볍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일부 사이트에서 이루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반대 세력들은 AI에 대한 성착취라고 비난해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가상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시대와 관련해서 요즘 뜨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표어를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라는 의미죠. 메타버스가 최근 뜨게 된 것은 통신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급과 같은 기술 발전으로 가상세계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메타버스 시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깡통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게임 같은 거네? 난 이렇게 살다가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기성세대에게도 메타버스는 실제 생활과 연관있게 됐습니다. 작년 바이든은 닌텐도 게임인 동물의 숲에 바이든 캠프를 열고 방문자들에게 홍보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분명히 바이든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해 선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또한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무려 1230만 명이 몰렸습니다. 게임 내에서 진행한 공연의 영상을 보면 관객들은 공연을 감상하며 춤을 따라 추거나 비행, 수영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 역시 가상의 공간에서 화려하게 무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연에선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가상 공연에서는 제약 없이 할 수 있죠. 트래비스 스콧은 게임 내에서 한 공연을 통해 약 21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걸그룹 블랙핑크도 온라인 게임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무려 4천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 시대로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자 게임 마인크래프트 안에 강의실을 만들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교수가 가상 강의실에 들어와 수업을 진행했고 수업 시작 시에 출석 체크도에 결석한 학생들에게 감점을 주기도 했죠. 가상세계에 사람들이 점점 몰리자 가상세계에서만 활동하고 돈을 버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게임 내에서는 유저가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유저들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제작 판매를 통해 현실 세계에 돈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에게는 메타버스 시대가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팝, 영화, 드라마는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죠. 미국 래퍼가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해 코로나 시대에도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우리나라 가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압도적입니다.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며 식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 메타버스가 공기처럼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이런 이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번에는 일본보다 앞서 시장을 선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이 선점한 시장을 뒤에서 따라잡는 형태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이 등장해 더 이상은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과 일본,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을 개발해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엄청난 수요와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종식까지는 1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상세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의 민족인 만큼 서둘러서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해야 합니다. 드디어 LG 홍보팀이 CES 2021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슈트래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북 연락소 파괴 등 이상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이어 일본까지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탑재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가동하고 ICBM을 실험하게 되면 잠잠하던 미국 또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 있으나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까지 실제로 배치하게 될 것 같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적국인 북한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응할 만한 핵 관련 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들 능력은 있지만 주변국들의 감시와 통제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태가 이쯤되자 한국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불을 놓을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로서의 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활용한 핵을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앞으로의 미래는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핵 실험의 중간 단계인 레드라인을 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미국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울 불바다를 거론하며 대남 도발을 경고한 북한이 이렇게 대미 핵 공격 위협까지 나서자 미국은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 공중지 통제기 이 포비의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 공세로 흔들리기 시작한 한반도 정세가 급기야 북미 간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2017년 상황으로 확연히 복귀하는 양상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야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행동을 예고해왔는데 핵실험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의 성과로 ICBM 실험 중단을 강조해왔는데 북한이 ICBM 관련 활동을 재개한다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난처해지고 미국의 반발과 대응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리선건 외무상은 전략적 목표는 자위력 육성에 있고 미국에 대한 핵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발언한 바 있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며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도 관건인데 현재까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에 질세라 일본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 국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처럼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우려가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베 신조 총리가 주구장창 주장해오던 평화헌법 개헌, 즉 본인들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지금까지 일본의 방어 위주의 군사 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이죠. 적 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현재의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권 간부의 언급을 인용해 총리 관저는 2013년 12월에 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첫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정의 세 가지 축은 미사일 방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안전 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안정이라는 주제 안에 은근슬쩍 일본의 군사적 확장이라는 주제를 넣은 것이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헌법상으로는 적 기지 공격은 일본이 적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인데 이를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책상으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런 기존 안보 전략을 개정해 적 기지의 공격 능력도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안보 정세 불안 속에 그간 논의만 되어왔던 핵 잠수함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일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불 작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은 미사일이나 잠수함과 같은 분야에서는 북한과 맞설 수 있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핵 부자는 다릅니다. 한국은 현재 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NPT 조약과 미국의 압력도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북 양국 간에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고 선언했었지만 북한이 이것을 어긴 것이죠. 문제는 북한이 어겼다고 한국도 같이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오히려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을 무기로 하지 않고 동력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것은 이해 저쪽이 되지 않죠.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도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까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촉이 되지도 않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 잠수함은 핵을 동력원으로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된 핵 분열 방식을 응용한 원자로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일반적인 공격력 잠수함이지만 동력만 원자로를 쓴다면 공격 원자로 잠수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력만 원자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또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됩니다. 이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 공격력이 엄청납니다. 현재까지 무장력과 살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예로서 설명하자면 수중 배수량이 18,000톤에 이르며 길이가 170m로 우리나라 독도함만큼 거대합니다. 지난 2005년 7월 12일 대형 상륙함 독도함이 진수됐을 때 국내외 언론에서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시대가 열렸다. 아시아 최대 상륙함이 진수되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잠수함이 바다 밑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동체를 원자로가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하이오급 한 척에는 트라이던트 미사일 24기가 실리는데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약 1600개의 위력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러한 파괴력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하죠. 미사일 가격이 한 발에 300억 원이 넘기에 수천억 원의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와 무장을 움직이려면 일반적인 디젤 동력보다는 핵 연료가 안정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엄청난 내구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장이나 오작동 시 핵이 탑재된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어중간한 국가 단위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위험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작은 잠수함도 그 기동성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으며 핵 잠수함 한 대 가격이면 디젤 잠수함을 몇 대 가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디젤 잠수함이 갖지 못하는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의 기본적인 전략은 물속에서 은폐하거나 조용히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창기 공격력 잠수함으로 연합군을 농락했던 독일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 중 대서양 연안을 봉쇄당하자 대량의 잠수함을 건조하여 바다 밑에서 연합군에게 무차별 공격을 했었고 미국의 참전도 이끌어내게 되죠. 이렇게 잠수함의 은폐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원자력은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핵 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없는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핵 잠수함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4년 주기의 핵 연료 교체 시기가 올 때까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고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뱅가드급 원자로는 30년이나 작동합니다. 이는 2달가량 항해하면 연료가 떨어지고 연료를 태우며 독성이 발생하여 2주에 한 번씩은 수면에 부상하여 공기를 정화해야 하는 통상의 잠수함에 비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물론 식량과 같은 보급품의 보충과 승조원들의 피로, 잠수함의 정비 등으로 인해 핵 잠수함도 물 위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자망에 들어가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작전 기간은 90일에서 110일 정도가 1주기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넘치는 동력으로 담수화 장비를 돌려